안녕하십니까, 와삼스톡입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좀 새로운 인물을 초대했습니다. 저희 스포츠부의 막내 기자 양시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시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막내라고 말씀드렸는데 막내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양시창 기자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지난주 한국을 뜨겁게 그렇습니다. 달궜던, 한국은 뜨거웠고 베트남은 정말 될 뭐라고 뻔한. 표현해야 될까요?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용광로 같잖아요. 네네네. 네. 베트남 현지에서 박항서 신드롬, 박항서 매직을 직접 체험하고 돌아온 양시창 기자. 마이크 마이크 안 꽂혔어요. 양시창 마이크가 됐나요? 양시창 기자와 예. 양시창. 그래서 저희가 박항서 신드롬에 대해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그동안 언론 기사가 워낙 뒷얘기까지 많이 나와서 그렇죠. 더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정말 그 마지막 한 방울을 짜내는 심정으로 네, 최대한 한번 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어떤 일정으로 갔다 오셨죠? 네, 그 밤 비행기가 껴 있어서 2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금요일 정확하게. 인천에서 아침 비행기, 새벽 비행기, 그렇습니다. 이른 비행기를 타고 아침 가셔서 일찍 가서 네. 경기 하루 전인 금요일 날 낮에 도착을 했고요. 네, 금요일 날 취재하고 경기 날 이제 용광로 같은 네, 현지를 취재하고 네. 그 다음 날 이제 일요일 날 새벽까지 이어졌거든요. 예. 취재가. 그래서 일요일 날 좀 쉬고 이제 일요일 날 밤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에 그렇습니다. 도착을 네. 하신 거죠. 굉장히 빡빡한 일정 있었을 것 같은데, 현지 그 베트남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지에서 박항서 감독의 인기가 소위 이 방탄소년단, 사실 저는 아재여서 방탄소년단이 얼마큼 인기인지 잘 몰라요. 제가 못하는데 하여튼 지금 굉장히- 대세니까 예. BTS보다 더 인기가 많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실제 그런 얘기들을 하나요? BTS보다 인기가 많다고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김재영 선배가 하시는 말씀이고, 네. 확실한 거는 아이돌급은 된다.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아이돌보다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궁금한 현지 건 분으로부터. BTS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BTS라는 말은 안 합니다. 안 해요? 네네네네네. BTS 팬들을 의식한 거 아니고요? 못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타고는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지금? 한데, 네. 그런 기사들 제목이 굉장히 많이 예.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는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은 거는 BTS의 버금가는 아하. 인기를 누린다, 아하. 이런 얘기는 많이 했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기사는 아주 조금 네. 신뢰도의 의문은 근데 갑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요. 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이돌급이라고 하는 거는 박항서 감독을 봤을 때 혹은 나왔을 때 와 소리 지르는 열광하는 거는 비슷한데, 네. 뭐랄까요, 이렇게 좀 존경심이 좀 담겼다고 할까요? 아하. 그래서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결이 다르네요. 네네네네. 제가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까 일단 박항서 감독이 길거리는 걸어다니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자체가. 네. 그 한국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아마 우리 대표팀 경기가 아닌 경기에 이렇게 많은 취재진이 간 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를 포함해 지상파 그렇습니다. 파원들 또 신문사들도 많이 갔으니까, 현지에서 그 한국 취재진을 대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도 놀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인이라고 티를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 심지어 그 베트남 응원 티셔츠까지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계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죠. 이거 한국 양 기자 부모님이 보시면 서운해하시겠네요. 아닙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중국 쪽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근데 이제 그 국적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알아서 먼저 와서 아하. 박항서 사랑해요. 한국에서 왔느냐. 예. 그 서로 영어가 짧기 때문에 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박항서 하면서 악수를 많이 하고 가고요. 정말 제가 낯선 체험, 신기한 체험이었던 거는, 네. 제가 이제 경기가 열린 날 중계를 이제 몇 차례 타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예. 중계로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걸 하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다가 줄 서시더라고요. 저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저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시고, 네. 저는 처음에 한 분이 이제 사진 부탁을 하길래 네.
뭐 감사하다 이러면서 했는데 네. 줄을 서서 이제 자꾸 저희 저 촬영 기자 선배는 네. 촬영 기자 선배는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주고 제 옆에 와서 쓰는 아하. 이게 막 몇 차례가 반복이 되니까 줄이 막 더 길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떤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하. 한국 취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 또 금방 저랑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고 음. 제가 놀랐던 건 그중에 어떤 분은 이미 제가 그 중계했던 그거를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찾아서 저한테 진짜요? 보여주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한국어를 조금 그러면 하시는 분이시겠네요. 아니, 검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살짝 봤는데 네. 베트남어로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한국에 나가는 거를 베트남어로 뭔가 번역을 뭐 해서 다른 분이 한 번 올리신 거를 플랫폼이 있나 봐요. 예예예. 다른 분이 올리신 거를 공유를 하셨거나 아. 그런 거를 저한테 다시 또 보여준 거였거든요. 야, 그 정도. 그래가지고 와 놀랐습니다 저도. 야. 마치 뭐 연예인은 약간 아니어도 으쓱하셨겠어요. 좀 내가 이래도 되나 뭐 이런 마음이 계속 길거리 들었었죠. 다녀도 우리 알아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알아봐도 뭐 알아본들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네. 거기서는 이렇게 굉장히 그러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취재진이고 그래서 조금 더 네.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한국인 분들도 네. 그 사진들을 많이 찍자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베트남 분들이. 한국인이란 이유 하나. 네네네네네. 그럼 어때요? 그 얘기 들리는 얘기로는 한국인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경우는 이제 박씨이거나 네. 아니면 정말 박항서 감독과 동명이인이거나 아마 네. 흔치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동명이인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하튼 한국인이면 뭐 식당이나 어디 갔을 때 이렇게 덤으로 더 서비스도 주고 막 이런다고 하던데 실제 뭐 경험을 해봤나요? 저는 그런 경험은 못 해봤어요. 중국인이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는 네. 그 경기장 근처에서 저희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경기 중에는 중간중간 그 어떤 맥주집이나 예. 이런 음식점에 다 같이 몰려서 이렇게 TV를 보는 모습이 이제 2000년도라서 좀 비슷했는데 예. 그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맥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맥주를 저희가 시켰는데도 못 먹는 상황이 됐거든요. 아. 근데 옆에 있던 어떤 그 자상한 베트남 청년이 음. 자신이 마시던 맥주를 마시던 맥주를. 예 남긴 맥주를 저한테 아. 마시려면 마셔라 라고는 드셨나요? 마시진 않았습니다. 아. 이게 좀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아하. 그분한테 죄송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도 못 시키잖아요. 아, 조금 남아서 준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뭐 그래 한 3분의 1 남았는데 그래서 그 정도 호의는 아하. 제가 받아봤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어때요? 그 지금 거기 진출해 한국 기업들이 꽤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 네네네. 저는 계속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기사에 따르면 그 이름이 비슷한 바카스 그 유튜브라 저희가 뭐 얘기해도 괜찮거든요. 그런가요? 바카스가 어. 거의 지금 없어도 못 팔 정도라고 하는데 혹시 들은 얘기나 뭐 이런 거 없나요? 뭐 바카스 비단 바카스뿐만 아니라 한국 네네. 뭐 기업 제품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혹시 들은 얘기나 직접 보고 경험한 거 있어요? 우선은 우리 여기 저 김 PD께서도 같이 보셨지만 지금 저희 카메라 촬영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저 PD가 현재 같이 갔다 왔어요. 네, 현장에 같이 갔다 왔는데 그 공항에서 입국 심사, 베트남의 입국 심사대에 서면 박항서 감독 얼굴이 딱 보입니다. 광고. 예, 아, 모 은행 광고거든요. 베트남 은행이요. 아니요, 국내 은행인데 베트남 진출한 은행.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신한은행이 신한은행인데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아주 저는 거기서 광고 효과가 이번에 많이 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한은행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저희 네네네. 그래서 딱 가면 벌써 공항에서 박항서 감독 얼굴이 보이고 사랑해라는 말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하. 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인자하고 아하. 그렇게 박항서 사랑해라는 아하. 걸로 공항에서부터 벌써 딱 그 처음 보는 아.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거고요. 첫 나가는. 네네네. 뭐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뭐 박항서 감독 얼굴은 쉽게 뭐 볼 종종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구나. 야, 뭐 이렇게 박항서 예, 감독님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에서 지금 받으시는 연봉이 감독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 네, 2억에서 한 3억, 3억? 정도, 예, 3억 정도, 예, 지금 예.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광고비로 꽤 저도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그 바카스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계약할 땐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바카스 광고도 하시는 거죠 실제? 예.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병을 팔아서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그 재계약할 때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확인은 안 됐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줘야 되는데 박 감독님 열심히 노를 줘오셔서 네네네네. 광고도 많이 출연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박항서 리더십, 뭐 파파 리더십이다, 뭐 박항서 매직이다, 뭐 다양한 수식어들이 지금 묻고 있는데 양시장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박항서 리더십은 무엇이다, 이것이다라고 정의한다면?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박항서 리더십은 네. 호치민이다. 아, 라고 얘기를 색깔은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말인데 어떤 그 호치민이 이제 전 국가 주석이죠. 베트남의. 약간 역사 시간이 되겠네요. 네, 베트남이 전 국가 주석인데 베트남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그렇죠. 인물이고 또 베트남 국민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의 상징이 또 호치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길거리에서 보니까 호치민과 박항서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아, 나란히 걸려 있고. 나란히요. 예, 나란히 같은 걸려 높이로. 있고. 같은 높이로. 정확히 사이즈도 크기도 똑같고. 같나요? 크기도 같고. 아, 조금 더 채색은 박항서 감독 좀 더 채색이 더 돼 있는 느낌? 아하. 아무튼 그렇게 같은 높이에서 팔고 있고 어허. 가격도 심지어 똑같았습니다. 가격도. 아, 가격까지. 네네네네. 물어보니까 더 많이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박항서 감독 초상화가. 아하. 계속하십시오.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왜 호치민을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가이드분이 이제 대답을 해주신 게 박항서 감독은 그 단순히 축구를 잘해서 올려놨을 뿐만이 아니고 그 인성이 주목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베트남 국민들이 어떤 그런 위인에 대한 갈망, 영웅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어떤 근면함, 성실함, 겸손함, 아하. 뭐 소탈함, 뭐 이런 것들이 그 국가 영웅들이 한테 받았던 과거에 받았던 그런 거를 이렇게 회상하게 해주고 아하.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로 좀 뭉쳐지는 그런 느낌까지도 받고 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트남이 대표팀이 외국인 감독들이 이전에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평균 한 1년을 넘긴 감독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네네네. 어떻게 보면 정말 독이 된 성배 같은 네. 그런 8개월이라 그랬나요? 예, 평균이. 예. 예. 그런 자리였다고 하는데 박항서 감독이 지금 작년 10월에 부임했으니까 네, 1년 1년 조금 넘었죠. 넘어섰거든요. 예. 평균 기간은 넘어섰고 2020년 1월까지 지금 계약 기간인데 네. 벌써부터 뭐 재계약해서 연봉을 올려줘야 된다라는 네, 뭐 얘기까지 맞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박항서 감독 조금 그 리더십에 대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스킨십. 이 스킨십은 일단은 박항서 감독이 뭐 예를 들어 발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대표적인 게 네네네. 지금 이 장면이죠. 이게 이제 아시안 게임 작년 네. 올해죠. 올해 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요 이제 선수들의 직접 발 그렇습니다. 마사지 해주는 영상을 이 선수가 SNS에 올리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박 감독이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했었어요. 의무실에 갔는데 선수 혼자 하고 있길래 그냥 조금 도와준 거다. 근데 영상 올렸다고 해서 내가 혼냈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이번 그 스치키컵 앞두고는 그 이동을 하면서 말레이시아와 이제 결승 1차전 하러 원정 경기 가면서 이거죠. 자, 감독은 비즈니스석이고 선수들은 이제 이코노미석이었는데 여기는 이코노미석 같네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코노미석으로 와서 지금 찍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기자들이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이 이코노미석에 양 기자처럼 탔을 네네네. 테니까 익숙합니다. 이때 부상 중인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에게 와서 이거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니 내가 내 자리인 비즈니스석으로 가고 내가 너의 자리 이코노미석에 앉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화제를 모았죠. 근데 박항서 감독에게 이런 좀 감동적인 장면들 물어보니까 답변이 그랬어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스킨십, 뽀뽀도 많이 해주고요. 실제로 많이 안아주고 네. 이런다고 해요. 그런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마음을 좀 움직인 거 아닌가 싶고 양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네네. 가장 중요한 게 그런 포인트 같아요. 그 히딩크 감독이 박항서 감독이 이제 성인 대표팀 맡으려고 할 때 조언을 해준 게 뭐였냐면 절대 가서 그러니까 감독의 스타일대로 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팀에 맞는 스타일에 맞게 감독이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해줬다고요. 네. 그 부분이 베트남에 굉장히 잘 먹힌 것 같아요. 아까 양 기자가 좋은 점을 지적을 해줬는데 베트남 국민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다고 합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을 이겼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기고 프랑스도 이기고 뭐 그러니까요. 다 이겼죠. 예, 예. 흔치 않은 나라이기 중국도 때문에 이기고. 이런 열강들을 이긴 흔치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다고 맞습니다. 해요. 네네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들보다는 조금 못 살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 자기들을 무시하게 되면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부심이 그렇죠. 강하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박항서 감독이 현지에 맞게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에서 그렇죠. 그런 좀 어떤 히딩크 감독의 조언을 잘 따르지 그걸 않았나 싶고.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러나요? 아 역시 이렇게. 좀 배운 사람이라 네, 아유, 유학파입니다. 갑자기 또 기자가. 아유 그 그리고 네, 아무튼 예.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에이전트 통해 들은 건데 베트남이 그 더운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어떤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고요. 낮에 이제 낮잠을 잔다고 해요. 아, 낮잠 대부분의 시간이 외국인 감독들이 오게 되면 훈련 시간이 보통 축구 대표팀들이 낮 이후 그러니까 오후 한 1시 2시 쯤에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낮잠을 잘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고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박 감독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러냐 여기에 현지 문화가 그렇다면 훈련을 아침 일과 좀 일찍 시작하고 낮잠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 아우. 부분에서 선수들이나 어떤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축구협회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 감독이 우리의 문화에 뭔가 적응을 하고 우리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자발적인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선수라도 좋겠네요. 낮잠 그러니까 자게 해주면. 이런 예.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단지 어떤 축구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 생활할 때도 제가 양 기자보다 선배지만 사실 이런 네.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뭐 낮잠 시간을 주시면 아, 네.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에 낮잠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예.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요 한마디를 꼭 하고 싶은데 결국은 네. 결과가 좋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과로 맞습니다.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네. 처음에 부임했을 때 위기가 한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 감독이 태국을 꺾고 이러면서 태국이 사실 베트남에게 꼭 이기고 싶은 그런 이제 상대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결과로 뭔가를 보여주기 좋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한 그런 리더십들이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굉장히, 빛나게 되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감독을 믿고 따라야 되는가, 이 감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가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결과가 나오면서 뭔가의 어떤 새로운 어떤 방식이나 훈련 방식이나 뭔가 배려를 해준다면 더더욱 이 감독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저 자존심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박항서 감독이 딱 정확하게 베트남에 대해서 진단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와서 보니까 네. 자존심은 굉장히 센데 네. 자신감은 별로 맞아요. 없더라. 맞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센데 경기에 대한 또 네. 본인의 어떤 실력이나 경기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초반 실점 네. 또 경기 막판 실점이 그렇게 많더라. 아하. 그거를 정확하게 딱 진단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자존심은 반드시 세워주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체력 훈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고 맞습니다. 처음에 지고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베트남이 굉장히 아까 자존심 말씀하셨잖아요. 그 해외 뭐 스페인이나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축구 방송들을 우리처럼 네. 굉장히 열광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음. 그러다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릴 때부터 거기 이제 그 해외 명문 팀들이 축구 아카데미가 많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거기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축구를 보는 눈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외국인 감독들이 왔을 때 베트남 선수들이 기본적인 기술이 좋다 보니까 공격 지향의 축구를 좀 그동안 많이 했다고 해요. 그게 화려해 보이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축구와 할 수 있는 축구의 이 간극이 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기에서 지게 되고 패배 의식이 좀 적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일단 박항서 감독이 와서는 수비의 안정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원포인트 레슨으로 체격이 작지 체력이 약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상체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뭐 고단백질 시키고 웨이트 많이 시키고 이래가지고 상체를 많이 쌀국수 못 키웠다고 먹게 한 것도 다 그런 거죠. 해요. 쌀국수 그거는 못 먹게 한 건 아니래요. 네. 단백질을 좀 더 네, 먹어라. 먹게는 하는데 기존에 먹게 하는데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섭취하도록 이전보다 그런 처방을 내려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리고 지상파에서 이제 SBS에서 중계를 했어요. 그러게요. 예. 대박이 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는데 네, 평균 그렇죠. 시청률이 당시 16%가 나왔고 최고 28%.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 그렇죠. 수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왜 박항서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전 생각이 드는데 음. 기본적으로 박항서 감독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음. 호감형이에요. 어떤 면에서? 어떤 선이 막 너무 굵거나 뭐 이렇게 본인이 뭔가 막 강하게 뭔가를 주장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또 2002년도 당시 히딩크 감독을 참 옆에서 잘 보좌했었고 그리고 외모부터 벌써 굉장히 친근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죠. 예, 네. 친근하고 네.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고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잘생기지 않았던 게 굉장히 장점이죠. 어떻게 그럼요. 보면은 그럼요.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고 그럼요. 이런 파파 리더십을 막 우리도 부담 없이 다가오실 수 있는데. 저는 좀 부담 농담입니다. 예, 저를 다들 이렇게 굉장히 쉽게 다가오시죠.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엄청 막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네. 파파 리더십을 보이면 예.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막 예. 발을 막 해주고 근데 네. 박항서 감독이 발을 해준다고 하면 큰 부담 없이 네. 이렇게 감사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그런 호감형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 파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파도 파도 미담이 나오는 아. 예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음. 그동안 지내왔던 그 한국에서의 여러 실패담 음. 그런 것들도 좀 동정심도 갖게 하고 음. 좀 응원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았나. 뭐 프로축구 감독도 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경질도 됐었고요. 또 3부 리그격인 뭐 창원시청 감독도 했었고 또 자기 감독 출신인데 자기보다 후배 감독 밑에서 코치 생활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안 됐다라는 마음도 2002년도에 어떤 그 응원했던 국민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잘 되니까 다 같이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와 함께 2002년 우리의 어떤 사광신화의 추억을 그렇죠. 다시 우리가 좀 재현하는, 다시 느낄 수 있는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별로 재미는 없었어요. 그렇게 아주 재미지 물론 네. 골이 들어가는 그 전후에서 재미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수준을 놓고 봤을 그렇죠. 때는 아주 어떤 박진감 넘치는 재밌는 경기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이 사진 지금 자료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현지에서 그 박항서 감독이 경기 결승 우승한 다음 날 이제 양시장 기자 출국하기 직전에 네네네. 이제 갑작스럽게 한국 기자들만 상대로 해서 언론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때 기자회견 시작하기 앞서 자기가 잠깐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죠. 기사에 자꾸 자기가 베트남에서 집 세채 받았다고 나오는데 아니다 자기 세채 받은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정리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 제가 이제 요 자리에 있었는데요. 세체가 아니라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일단 세채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이 살고 있는 혹은 살 수 있는 아, 집은 세채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돈을 주고 산 건 아니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노이에 있는 현재 박항서 감독이 머물고 있는 집은 관사라고 그렇죠. 하고요. 관사는 이제 정부에서 준 예, 협회나, 정부에서 네. 준 네. 거라고 하고 소유는 정부나 협회인 거죠. 그렇죠, 박항서 그렇죠. 감독의 소유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법률용으로 등기는 아닌 거죠. 등기가 안 돼 있는. 그렇죠. 박항서 등기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빌라가 제가 헷갈려요. 빌라가 다낭에 있는 빌라가 본인 아니죠. 하노이. 하노이에 있는 맞습니다. 그 20평 정도, 25평 남짓하는 그거는 샀다. 산 거 아니라 준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본인 소유다. 그러니까 그거는 등기가 예, 돼. 예, 예. 박항서 감독 그렇죠. 이름으로 된 등기를 본인 마치는. 소유다. 네. 그렇죠. 네. 본인 소유고요. 예. 다낭 쪽에 예. 빌라가 하나 있는데 예. 그거는 그거는 뭐 임대 형식으로 했다고. 우리로 따지면 약간 전세 같은. 네네네네. 언제든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렇죠. 역시 그거 역시 등기는 안 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건 하노이에 있는 25평. 네. 나머지 두 채는 정부 소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하시면 돼요. 세 채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박 감독 이름으로 된 소유하고 있는 건 등기가 된 거는 한 채. 예, 네. 그거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렇게 광고나 이런 걸 많이 찍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이거 뭐 여담입니다만 베트남이 어떤 새로운 그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베트남이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들이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 이익 난 거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네네네네. 근데 아마
박 감독은 거의 지금 뭐 영웅이고 거의 명예 시민처럼 돼 있잖아요. 음. 그런 면에서는 박 감독님이 갖고 있는 집이나 뭔가 시세가 올랐을 때 음. 다른 한국인 투자자에 비해서는 수월하게 이익이 났을 경우 네. 차익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제 추측입니다. 이거 확인된 건 아니고요. 아, 정확하게 또 말씀드릴 게 박항서 감독님이 그 세금을 35%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라는 말도 요 기장에 했습니다. 그럼 연봉에 세금까지 내시면은 35% 라고 많은 하니까. 건 아니네요. 네네네, 그렇죠. 광고비 많이 주시고 또 광고 많이 찍으셔야겠네요. 1억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연봉에서도. 30%는 그 정도 네네, 되겠죠. 35%라고. 그렇군요. 네네네. 자, 그리고 박항서 사단의 그 어떤 숨은 공신들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이영진 네. 수석 코치와 배명호 피지컬 코치 현재는 좀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때 현지에서 보이던가요? 이 뵀습니다. 박항서 사단. 일단 굉장히 좀 팀워크는 좋다는 느낌이고 결과가 좋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또 그 아무래도 한국은 왜 운동 선수 선후배 출신이고 하면 좀 그런 위기 질서나 이런 게 좀 철저하잖아요. 근데 이용진 수석 코치가 그 요 기자회견에 같이 나왔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보는데 굉장히 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약간 영남 출신. 네, 뭐 동양이시기도 하고 뭐 서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 같은 좋은 형 동생 같은 관계여서 그런지 뭐 스스럼 없이 뭐 좀 말하기 꺼려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박항서 리더십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서로 이렇게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분위기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전술 분석이나 전반적인 이런 것들은 이영진 수석 코치가 많이 해주고 네네네. 피지컬적인 부분들은 이제 배명진 피지컬 코치가 담당. 배명호 코치요? 네, 배명호 코치가 담당. 네네네. 박항서 감독은 이제 전반적인 이런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 잘 나가는 소위 지도자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박항서 감독 어떤 거기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네. 결국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않고요. 음. 전문가들에게 각 분야를 맡기고 대신 맡기면 전권을 줍니다. 이게 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잘 나가는 감독들에게 찾은 공통점이에요. 네. 이거는 감독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축구 감독이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감독이 전술 분석도 하고 상대팀 뭐 맞춰 전술도 짜고 선수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뭐 체력 훈련도 시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어야 됐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바꿔 말하면 벤투 사단이 이른바 벤투 사단이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전임 시트리케 감독은 혼자 다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세분화가 돼 있어요. 뭐 네. 피지컬, 골키퍼, 뭐 수석 코치, 그러게요. 상대팀 네네네네. 분석까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면에서는 벤투 감독도 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되게 신호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박항서 감독도 이영진 수석 코치와 배명호 코치가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박항서 감독이 그것도 네. 박항서 감독의 능력이 아닌가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같이 하는데 박항서 감독도 이 점을 말하는 거를 숨기지 않더라고요. 이영진 코치가 자기한테 얘기를 해준다. 자긴 그거를 웬만하면 받아들인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이영진 코치도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전에 회의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 여러 개를 준비한다. 뭐 전술을요? 전술에 대해서 상대편이 뭐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나가고 뭐 이렇게 하자. 후반 몇 분엔 누구를 넣고 이런 것들을 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짜놨는데 박항서 감독이 이제 경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이영진 코치가 옆에 딱 있다가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됐다. 그런 걸 얘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누구가 준비 중이다. 근데 결정은 네가 저기 감독님이 하셔라. 죄송합니다. 이용진 코치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결정은 감독님이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 박항서 감독님이 이제 웬만하면 받아들이려고 한다. 열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서 말한 어떤 배려,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 나타난 것 같아요. 코치가 네네네, 얘기했을 그렇습니다. 때 자기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이 사람이 잘 알고 전문가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 귀담아 듣고 그렇죠. 그대로 따르는 네. 그런 부분들이 리더로서 굉장히 좋은 리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제였죠. 이제 이 배명호 코치가 말레이시아 독립구단 감독으로 취임을 한다고 해서 뭐 이제 아시안컵 앞두고 비상이 걸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팩트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이 말레이시아 독립구단은 지금 박항서 감독의 소속사 에이전시 하는 그 에이전트 대표가 운영하는 구단이에요. 여기서 이제 네. 소위 선수들을 키워서 동남아시아 각 구단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구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배명호 코치가 박항서 감독에게 등을 돌려서 팀을 이탈한 거 그런 차원의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브라질 출신의 피스쿨 코치를 그렇죠. 영입을 네네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컵에 뭐 이미 팀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크게 지장을 주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네.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습니다. 싶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각 대회마다 이제 박항서 감독이 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승까지 했고 수즈키컵, 네. 동남아시아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수즈키컵에서 우승까지 했는데 다음 대회가 이제 내년 1월 우리가 나가는 아시안컵. 네, 아시안컵 대회입니다. 네. 자, 어디까지나 스즈키컵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만 나오는 대회였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는 아시아권에서는 소위 2부 리그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네. 내년 아시안컵에서 박항서 감독 힘들지 않을까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박항서 감독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현실적으로 한 수 위의 팀들과 붙어야 된다는 표현까지도 쓰더라고요. 참고로 이라크, 이란, 이란, 예멘, 예멘, 예, 그렇죠. 다 중동 나라들하고만 붙습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 예멘만 베트남보다 피파 순위가 낮습니다. 네, 이란이 시드 배정을 받은 국가고 뭐 강력한 우승 후보고요. 이란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네, 국가니까요. 우리나라도 피하고 싶은 그런 국가고요. 사실상 그러면은 예멘을 무조건 이겨야 되고, 예. 뭐 이라크 정도를 비겨서 어떻게 좀 진출해. 제가 그 목표를 정확히 물어봤어요. 아시안컵의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대답은 못 하더라고요. 대답은 못 하는데 나름의 계획이 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좀 흘러가는 말로 그래도 와일드 카드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흘러가면서 했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예. 와일드카드는 24개 팀이 참가하기 때문에요. 4개씩 6개 조로 나누거든요. 네, 각각 네, 네. 2위까지 12개 팀이 16강에 오르게 되고 4자리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6개 조 3위를 차지한 팀들 중에 승점이 높은 팀들 기준을 정해서 4팀이 16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네 팀 자리 중에 하나를 네. 노리는 걸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통 생각하더라고요. 24개 참가하는 팀들의 와일드카드를 받으려면 최소 승점 한 4점, 즉 그렇죠. 1승 1무 1패. 네, 이렇게 아니면 됐을 때- 산무. 그렇죠. 3무도 괜찮아요. 네네네. 그렇게 돼서 현실적으로 세 팀과 다 비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란한테는 진다고 보면 이라크와 비기고 예멘을 잡는다면 네. 가능은 해요. 가능하죠. 가능하고 저는 한 1승 2패도 가능하죠.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골득실 이런 걸 좀 적게 맞습니다. 먹히고 하면 네. 그래서 예멘이 이란 이라크와 한 팀 된 건 조금 베트남 입장에서 안 좋지만 네. 예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네. 해볼 만하다. 네. 승점 네. 3점은 아주 확실하지는 않고요. 승점 4면 거의 한 90% 그렇죠. 이상은 된다고 네네네. 보시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경기 날짜를 보니까 네. 베트남이 1차전이 이라크고 아, 2차전이 이란이고 3차전이 예멘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해볼 만한 상대인 예멘하고 첫 경기를 하고 일단 잡아놓고 시작을 하면 뭔가 전반적인 조별리그 그 운영 계획을 짜는데 조금 수월할 것 같은데 이라크, 이란하고 먼저 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라크랑 무조건 비겨야 되는데 이라크한테 진다면 2차전 이란에 대한 부담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베트남으로서는 심리적으로 너무 쫓길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진도 안 좋았지만 네. 경기 날짜, 어떤 경기 어떤 순서 이것도 그렇게 베트남에게는 지금 현재로서는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중동 국가가 또 굉장히 축구도 좀 거칠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체구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더 거칠게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아주 승리에 집착하는 그런 전술들도 많이 피지 않습니까? 찐대 그래서 축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전 근데 이 아시안컵 요 대진표를 베트남을 얘기하는 거를 보고 저는 자꾸 연상이 되는 게 네. 저희 과거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나갔을 때 네. 이런 느낌으로 항상 그 뭔가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았나 싶은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인 축구의 어떤 수준,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그래도 웬만한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네. 이런 팀들을 만나면 좀 두렵다. 독일 우리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이하의 어떤 12 이하의 팀들하고는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있는데 베트남하고 우리는 조금 비교하는 거는 아직은 아니 조금- 저기 저 2002년 이전 저 아, 어렸을 때 네. 그때는 좀 그랬죠. 막 다 너무 강해 보이고 네, 네, 네. 1승이 정말 목표였을 때는 네. 그랬거든요. 베트남도 약간 그런 심정이긴 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이게 발언입니다만 박항서 매직은 지금부터 위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나마 뭐 23세 의 아시안컵,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 또 뭐였죠? 스즈키컵, 동남아시아 예. 대회였는데 이제 본 게임이에요. 소위 메이저급 대회라고 있는 음. 아시아에서는 소위 그동안은 뭐 어느 지역에 있는 뭐 학교들에서 좀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시합을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전국, 예, 네. 전국에서 각 도에서 1등하는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정말 마지막 이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는 베트남이 우물한 개구리에 그칠지 아니면 우물을 박차고 나와서 뭔가 박항서 매직의 진짜 박항서 매직을 보여줄지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조금 더 이제 박항서 감독이나 베트남 호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박항서 매직은 이미 저는 꽃을 피웠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박항서 감독 처음에 베트남이 데려갈 때도 스키컵 우승을 원해서 그런 얘기는 그렇긴 했었는데 한데 네네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럴까요? 그게 또 금방 변할까요? 스즈키컵 우승했으니까 그래 한 번 더 가보자. 우리가 처음에 월드컵 36년 만에 멕시코 월드컵 들어갔을 때 그때만 해도 한 번만 월드컵 나가보자 우리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 9회 연속 나가면서 이제 눈높이가 완전히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16강은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네네네. 이런 목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도 지금은 스즈키컵 그토록 원하던 스즈키컵을 10년 만에 우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무대에서도 제대로 한번 경쟁해보자라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욕심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다 보면 기대치는 높아지고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박항서 감독에 대한 또 약간 거센 비난이 나올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박항서 감독이 극복을 해내느냐가 박항서 리더십이 좀 롱런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기자회견에 그런 말 했더라고요. 지금의 인기는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 자기는 이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되게 저는 예, 그 예. 말이 어떻게 보면 아시안컵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자기의 어떤 여정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번에 스키컵 취재를 가면서 어떤 거를 생각해 이제 미래를 그려봤을 때 아시안컵에서는 크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도 크게 이 대세 박항서 감독이 갖고 있는 위치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그렇긴 우선은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스키컵이 2년마다 열리지 않습니까? 2년 뒤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좀 허니문 기간이 좀 더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2년 뒤에 만일에 2연패까지 성공을 한다면 아름답게 좀 퇴장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2년 뒤에까지는 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베트남도 잡고 또 이게 10년 만에 결승이 올랐지만 동남아시아 대회에서 어떤 우리도 이제 태국과 버금가는 강국으로서의 뭔가 딱 위치를 선점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니까요, 베트남이. 그래서 2년 뒤에 2연패를 달성하는 게 그 다음에 좀 확실한 목표일 것 같고 아시안컵은 잘하면 좋고 뭐 못해도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조금 달라요 생각은. 어쨌든 박항서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0년 1월까지이고 스즈키컵은 2020년 겨울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10월이나 뭐 11월에 시작을 하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이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는 않겠지만 네. 어떤 조금의 기준은 되지 않을까. 발단은 그 말하면 위기가 온다면 박항서 그렇죠. 리더십의 위기가 온다면 네. 아시안컵이 발단이 되지 않을까 싶고 중요한 건 결과보다 어떤 경기 내용을 하느냐. 즉 이란이나 이라크 이런 강팀들을 상대로 해서 베트남이 졌지만 잘 싸운 이른바 젖잘싸를 한다면 경기에서 진다 하더라도 분명히 베트남 그 자존심이 강한 베트남 국민들에게 뭔가 네. 우리가 가능성을 봤다라는 희망만 줘도 박항서 리더십은 좀 롱런할 수 있는 기반을 더 네. 공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이 만약에 아시안컵에서 토너먼트 올라간다면 우리랑 만날 가능성도 있나요? 네, 제가 그 경우의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베트남이 조 와일드 카드가 아닌 음. 조 2위로 아하. 이라크까지 베트남 이겨버린다든지 지금 뭐 C조 우리가 D조죠. 예예예. 그리고 저희가 1위로 올라가고 아하. 한국 1위로 올라가고 베트남이 2위로 2위로 올라오면 올라간다면 8강에서 맞붙습니다. 아, 그러니까 16강을 한 번 더 아니라. 이겨야 돼요. 예예예. 아. 그러니까 조금 가능성은 희박하고 네. 만일에 우리가 1위로 올라가고 베트남 와일드 카드로 올라온다. 네, 네. 그러면 결승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럼 만날 일이 사실상 조금 쉽지는 많이 힘들어 않겠네요. 보이죠. 예. 베트남이 16강까지 통과해야 되니까 2위를 한다 하더라도.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2위도 어려운데 네. 16강을 또 한 번 통과해야 되니까 네. 확률은 좀 많이 낮죠. 뭐 네. 어쨌든 그래도 공은 둥글고 그렇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베트남이 뭐 이라크, 이란 뭐 못 이기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네. 열심히 하셔가지고 준비 잘 하셔서 정말 그 박항서 매직의 절정을 한번 그 아시안컵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안컵 취재도 가시잖아요. 예, 지금 아시안컵 네. 취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좀 네.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네. 제가 또 경우의 수를 쓸데없이 따져보니까 네. 북한이랑은 16강에서 붙을 가능성이 누가요? 있습니다. 베트남이요? 베트남이. 아하. 예예예. 베트남? 그거는 북한이 올라오고 베트남이 올라가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전제 조건이 북한이 또 1위로 올라가야지 붙을 수 있는 거긴 한데 근데 뭐 모르는 거죠 상황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쪽 북한 베트남은 다른 경우의 수는 제가 또 안 따져봤거든요. 좀 따져보면 아마 좀 얽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하다 보니 벌써 한 40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나와 보셨는데 어떠세요? 네. 와담스톡 첫 출연 소감. 제가 뭐 이렇게 뭐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평상시에 선배랑 이렇게 대화하고 있었던 거를 본 방송할 때보다 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본 방송할 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인위적인 냄새가 나는데 그렇습니까? 오늘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네. 제가 체질이 좀 이쪽인가 봅니다. 아시안컵 가기 전에 또 한번 볼 수 네네네.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아시안컵 갔다 와서도 그때는 꼭 한번 네, 알겠습니다.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어떤 이런 매직 신화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것들을 조금 그렇습니다. 묵직하게 감동을 좀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축구 격언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결국 네. 우리가 하나로 뭉쳤을 때 얼마나 그 무한한 힘이 나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이제 연말인데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